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기덕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영화가 굉장히 어둡게 비춰진 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어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 실제로는 굉장히 경쾌하고요. 굉장히 잘 웃는 사람이고 많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영화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영화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진학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학력은 일단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돼 있어요. 이 문서상으로는. 원래 고향 경상북도 봉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해서 일산으로 왔어요. 일산으로 와서 형님이 학교를 이제 다녔고요. 근데 형님이 이제 어쨌든 그 공부가 싫어서 그랬든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의 폐차장으로 이렇게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나가면서 아버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장남을 키우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남한테 장남보다는 더 이렇게 월등한 지위를 주지 않을 때다 보니까 너는 당연하게 형보다 배우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농업학교를 가게 됐고 그 농업학교가 이제 졸업장이 없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학력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으로 돼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농업학교에서 축산원해를 배우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못 가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것들이 제 영화의 재료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삶에서 제가 가장 많았던 시간이 공장 생활이에요. 폐차장, 단축 공장, 뭐 전자부품 공장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어떤 장점을 잘 살려서 영화에서도 해안선 때도 그 야시경 장면을 CG를 하면 3천만 원이 드는데 제가 청계천에 가서 3천 원어치 재료를 사다가 야시경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해안선 보시면 야시경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제가 3천 원으로 한 특수 효과예요. 뭐 그렇다든지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맥가이버예요. 뭐든 다 고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화를 만들면서 간혹 하는 제 취미가 있어요. 기계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제가 만들어요.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아마 제가 영상 자료를 드렸는데 보여주세요 한번. 이게 제가 1호예요.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공장 생활 이후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취업 환경을 모르고 저 나름대로 이력서를 열심히 써냈어요. 근데 다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전문대졸 이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좌절을 많이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프랑스에 갔어요. 정말 비행기 값만 끊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정말 불황자처럼 살았어요. 좀 고생하면서 뭐 폴란드, 아랍 뭐 이렇게 거기도 불법 체류자들이 많거든요. 남부에는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많은 걸 봤어요. 한국은 학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능력이 중요시 되는 어떤 그런 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많은 문화를 접했죠. 영화라는 것도 거기 가서 처음 봤죠. 32살 때. 양들의 침묵, 옥네프 연인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공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위치를 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는 공장에 가야 되고 너는 해야 되는 일이 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걸 나 스스로 굉장히 울타리를 쳐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문화는 내가 접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볼 생각을 못 했고 근데 프랑스에 가서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영화를 이제 그렇게 보고 쇼크를 받았죠.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93년도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20편의 장편 시나리오를 썼어요.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근데 정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안 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거리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력한 끝에 이제 무단횡단으로 제가 영화진흥공사 당선이 됐어요. 그건 이제 상금 1,500이에요. 엄청난 상금을 받았죠,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건 포기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제가 그때 악어란 첫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제작사분이 이제 영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첫 영화 악어를 연출했어요. 죽은 사람 갖고 장난치다 천벌 받지. 에헤이 뭘 봐. 팔로 하시대잖아. 그때 에피소드 하나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투자한 분이 이제 어떤 건설업 쪽에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분한테 귀한 돈이잖아요. 약 2억인데. 근데 오늘날 저는 이제 미술 재료를 사다가 가서 현장에 이제 소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늦었어요, 1시간. 근데 제작자분이 와 계시다가 저를 보고 이제 뭐
좀 발로 차고 쓰러뜨리고 때리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이제 슬펐어요. 그래서 감독들이 이렇게 다들 맞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정도면 영화가 엎어지거든요. 감독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스태프들도 다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끝났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김밥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고 나서 좀 마음이 아파서 한쪽에서 이제 좀 찌질하게 있는데 조재현 씨가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작자를 데리고 와서 영화 현장에 이런 적은 없다. 사과를 해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슛을 다시 들어갔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감독이 됐고요. 첫 영화,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 이런 것들이 흥행이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저 악어가 아마 6,000명, 야생동물이 한 5,000명 뭐 이랬을 거예요. 파란대문도 아마 10,000명 이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화 감독을 이제 18편까지 하긴 했는데 제가 노동자로서 살았던 그 어떤 치밀함들이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영화를 찍으면 사마리아가 11일 찍었고요. 저희 빈집이 12일 정도 찍었습니다. 촬영횟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람들이 보면 1년 찍은 줄 아는데 실제 20일 찍었어요. 봄에 가서 5일, 여름에 가서 4일, 뭐 가을에 가서 5일, 뭐 겨울에 가서 또 이렇게 해서 찍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봄, 여름 보면 사계절 내내 그거 죽치고 있다 찍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늘 많지 않아요. 5억 이하였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시간, 작은 돈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숙명적으로 그랬어요. 촬영기사님이 기다려라, 제작자가 돈 가지고 올 거다 해도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포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드라마 주제는 포기하진 않아요. 테크닉을 좀 포기해요. 그 다음에 뭔가 비가 오는 날도 촬영을 전 나가요. 물론 이제 비가 안 와주면 오면은 시나리오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제 별명이 두 가지 있어요. 날씨를 조종하는 남자, 동물을 마음대로 하는 남자. 뭐 이런 건데 신기하게 제가 카메라를 어디 비치면 동물들이 제가 원하는 앵글로 꼭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별명을 제가 현장에서 얻었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슷한 학교에 뭐 진학을 못하거나 아니면 공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슨 생활을 해도 거기에는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세 가지의 배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노동. 노동을 통해서 저는 무수한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배움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연. 전 지금도 자연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자연은 엄청난 가르침을 줘요. 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자연의 그 나무 하나가, 개구리 한 마리가 저한테 굉장한 어떤 그 깨달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희석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저한테 가장 큰 배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의 제가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제 영화에서 제가 어떤 주제를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물론 제가 만든 말이에요.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색이다. 우리는 서로 바라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흰색이란 말이 없으면 검은색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낮과 밤, 흑과 백, 플러스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은 존재하는 서로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 오신 분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저는 열등감을 열등감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썩어버리는 것 같아요. 열등감을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열등감을 하나의 기회나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치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뭐 적어도 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한국에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살, 3살 때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본격적으로 양들의 침묵과 뽕네프의 연인을 보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빨리 쉽게 떠오르시던가요? 아까 2달마다 하나씩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영화과를 나오고 어떤 테크닉을 배우잖아요. 영화 역사를 배우고.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인생을 살았던 게 소재 같아요.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시나리오를 작가라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이 이제 그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저한테 나와서 이야기 구조를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땐 신기해요. 제가 장편 시나리오를 뚝뚝 써낼 때. 그리고 그때 작가교원의 선생님들도 너 참
이상하다.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썼었으니까 실제. 영화를 보셔도 아까 뭐 양들의 친구나 이런 거는 예, 못 알아듣죠. 대사가 어려운 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 매력에 빠지기도 힘들다는 건데 어떻게 그 매력이 그게 흠뻑 빠져서 이제 영화를. 저한테 어떤 장점이 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재밌는 영화는 대사가 있든 없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대사를 못 알아들어도? 예, 예. 그 화면 구성에서 액션이 모든 걸 대부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거기서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나 철학을 깔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전 재밌는 영화들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 게 제 영화가 섬, 빈집, 나쁜 남자 다 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제 영화의 대사를 삭제하는 어떤 훈련이 돼요. 영화잖아요, 영화. 영화라는 거는 문을 열면 낭떠러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어디서 보고 듣고 실제 하는 이야기를 끌어오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오히려 1000m 고지가 있다면 200m는 누구나 올라가잖아요. 400m부터는 아무나 못 올라가잖아요. 네. 전 그래서 400m 이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아마 가정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겠죠. 예, 전 그것이 던져주는 어떤 그 이야기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때로 위학적이고 때로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매력에 저는 오히려 영화를 하고 시나리오 쓸 때도 거기에 저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의 최고 본인이 연출하셨던 작품 중에 최고 흥행작이었던 영화보다 영화는 영화다 장훈 감독이 만들고 나서 이 영화는 훨씬 더 크게 성공을 그렇죠. 예, 했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그때 어수선한 일들도 사실 좀 있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도 저한테는 하나의 내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금 반성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문제보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었느냐를 내가 정확하게 되돌아본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는 이해해주면 어떨까? 아주 가십적으로 구차한 어떤 단어를 쓰기보다는 좀 넓고 좀 건강하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좀 흉흉한 소문들 예, 많았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숨어 계셨어요? 저 스스로는 끊임없이 어떤 굿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굿을 찍은 한다? 영화가 굿. 아. 예, 그래서 찍은 영화가 아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나를 가두진 않았지만 제가 오두막에 나를 가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로 저를 찍기 시작한 게 아리랑이에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제 자신한테 수없이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논쟁적인 거에 비해서 언제나 감독님은 그 논쟁에서 본인은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관객과의 좀 소통이 있거나 이러면은 예. 어느 정도 좀 또 해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예. 영화만 보여주면 되지. 내가 굳이 나가서 거기다가 후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언을 안 했던 거죠. 어느 순간 견디기 어려운 어떤 감정이 왔을 때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었던 데가 언제이신가.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예요. 아리랑 영화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계절의 변화를 비유한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알고 찍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맷돌을 쥐고 불상을 들고 올라가는 제 모습을 갑자기 보는데 아,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나 내 자신의 정체를 본 거예요. 영화 감독이랍시고 뭐랍시고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어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만해서 해왔구나. 나 스스로가 그 한 시츄에이션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면서 저는 울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크게는 어떤 내 인생을 한번 소화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 큰 울음이라는 건.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어렵지만 솔직하게 해본 것 같아요. 그래, 우리들의 대화들이 어떤 작게나마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영화 작품성을 넘어서 흥행도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